지금처럼 저희가 보는 어느 정도의 감속 부진은 경기의 슬로우다운, 다시 말하면 소프트 랜딩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드 랜딩해서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98년도의 IMF 위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 준하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다. 네. 미국 주식이요. 네. 국내 주식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가요? 저는 단연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러세요? 일단 첫째는 자료를 제가 네.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을 비교해놨는데 그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미국 시장의 배당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배당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배당 관련한 지표들이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 배당금, 배당 성향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배당 관련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배당 성향을 더 보셔야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당시의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만큼 빠져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 있는 지표는 아니고요. 배당 성향을 보시면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 얼마만큼을 배당으로 배치를 하느냐라는 게 배당 성향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게 41%를 배당 성향으로 주주들의 몫으로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 27% 됩니다. 뭐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2배 가까운, 그러니까 그만큼 주주 중심이고 미국의 기업들이나 미국 그 주식시장의 문화라는 것은 이제 주주 중심, 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어떤 전문성이 모든 걸 판가름 내는, 그러다 보니까 투명할 수밖에 없고 시장 친화적일 수밖에 없고 주주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지배 구조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오너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너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주주 중심인 건 맞는데 지배 구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어떤 의사결정이든 주주 중심이면서 그 주주를 가장 신경 쓰는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주 또는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재벌 중심이고 주주가 직접 경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의 의사결정이 조금 안 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 그리고 시장 구조 자체도 전 세계 정말 전문가 같은 전문가들은 다 참여하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투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덜 어드밴스 됐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 뭐 효율적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 그만큼 실적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실적 의존적, 그러니까 실적이 모든 걸 판가름하는 그런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세력 또는 시세 조정 이런 것들이 간간히 보이죠.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나라 차원에서 보면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 나라 경제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경제 구조도 굉장히 안정돼 있죠. 미국은 GDP의 75에서 80% 정도가 소비가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소비를 주도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그만큼 외부의 어떤 외부 효과, 외부의 변동성에 훨씬 더 탄탄하다는 거죠.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비가 45% 정도밖에 차지 안 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GDP 대비 거의 100%가 넘을 정도니까요. 최근의 수치는 보니까 수출과 수입을 보면 뭐 한 80% 90%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100%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높고 외부 변동성이 취약한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흔들렸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많이 빠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불편한 시장? 네.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국제적인 지위도 유일 패권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아직 선진국 아닙니다. 이머징 마켓에 있는 그나마 선진화된 이머징 마켓이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스테이터스 자체가 틀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ETF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ETF 시장도 간단히 좀 보시면 전 세계 ETF가 만 한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3,000개 정도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950개인데 이 950개라는 것도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ETF가 550개였습니다. 그런데 1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950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운용 전략으로 구분을 해보잖아요. 미국의 운용 전략은 없는 전략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 또 전문성이 검증이 돼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훌륭한 운용사,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 많으시지만 ETF 단으로만 보면 운용 전략의 분산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식 대부분 다 주식 일변도고요. 주식도 여러 가지 운용 전략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헤지펀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장의 롱바이어스, 숏바이어스,
뭐 마켓 뉴트럴, 멀티 스트래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항상 그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미국 시장이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떨어지는 시장이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운용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하고 미국은 우리나라는 조금 제한적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군을 다변화하는 것 플러스 운용 전략을 다변화해서 시장을 대응해가는 전략을 구사를 하는 하우스거든요. 저희 레그넘 투자자문은 그래서 이제 미국 상장돼 있는 ETF 또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좀 올해 전망은 좀 어떨지 그 작년보다는 좀 나을지 궁금합니다. 작년보다 나아야죠. 작년에 정말 그 unprecedented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례 없는 양적 완화 이렇게 표현했는데 작년 한 해 자본시장은 정말 unprecedented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유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속도와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금리를 너무도 급격하게 사정없이 올리는 그것 때문에 뭐 주식 채권 할 거 없이 모든 자산군이 다 하락을 기록했죠. 물론 헤지펀드나 이제 몇 개 종목 전략들은 선방을 한 분야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거 덕분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뭐 나름 방어를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좋아져야 되고 저희가 볼 때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출연을 해서 타 유튜브 사례를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즈음에 제가 몇 개 채널에 들어가서 되게 조심스럽긴 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자본시장 할 거 없이 실물 경제도 위축을 했고 앞으로도 위축을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축이라는 게 경제 산업 또는 경제의 내생적인 태생적인 문제에서 위축이 된 거냐 아니면 정부가 쉽게 표현드리면 의도된 감속 또는 의도된 부진이냐라고 할 때 작년에는 정부 미국 페드죠. 페드의 의도된 감속인 거는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이렇게 또 아시겠지만 여러 플레이션으로 끝나는 현상 중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경제에 안 좋은 물론 디플레이션도 안 좋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짐바브웨라든가 뭐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아주 뭐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거의 나라가 뭐 속된 표현이지만 거덜날만큼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던 것이고 그거 덕분에 실물 경제도 어느 정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그걸 또 반영하는 자본시장은 더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가 어쩌 저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한 거 손실을 보고 있고 저희 4개 포트폴리오 중에 그 하락에 노출이 돼 있어서 손실을 뭐 10몇 프로 20% 가까운 손실도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얼마만큼 어떻게 회복을 하고 유지하고 방어할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 시장을 간단하게 먼저 좀 저희가 보는 시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자본시장, 주식시장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마트마웃 하는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023년 6월 네, 정도. 2023년 6월 안에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페드 금리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는 뭐 다른 글로벌 빅하우스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내년 2월, 3월 또는 내년 상반기에 25bp 정도 두 차례 인상해서 지금 4.5 페드 펀드 레이트이 4.5잖아요. 네. 상단 기준으로. 그러면 상단 기준으로 페드 펀드 레이트를 정책 금리를 5% 정도까지 맞춰 놓고 물론 어제 그제 뭐 저기 연준 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5% 초과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상승을 많이 반납하긴 했는데 5% 정도까지 맞추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미 PMI 꺾이고 소비도 좀 꺾이고 부동산은 그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부동산 가격 꺾이고 이런 실물 경제 어느 정도 조금 감속하고 부진 이를테면 좀 다시 표현하면 버블이 좀 빠지는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드가 의도하고 있는 부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페드가 거기서 더 심하게 꺾여서 경제를 아예 숨을 먹게 할 거냐. 그렇다 그러면 정책 위반자들이 월급 받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금리를 5%까지 페드가 올렸는데 여러분 항상 그 시장을 판단하실 때
시장을 좀 단순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 구조라는 게 실물 경제 부분과 금융 경제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실물 경제 부분을 관장하는 게 미국 같으면 재무부, 우리나라 같으면 기획재정부일 거고, 금융 경제 부분을 담당하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미국은 패드일 겁니다. 근데 이번 경기 감속 또는 자본시장의 작년의 흔들림은 이 패드에서 굉장히 강한 스탠스로 경기를 어느 정도 의도해서 경기를 감속시키면서 그래서 뭐 서비스 물가에서 오는 글로벌 물가 인플레이션이든 고용의 임금 상승률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을 이걸 꺾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10월인가부터 PPI가 이미 꺾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요 네 번째 페이지 슬라이드를 보시면 좌측 상단에 CPI하고 PPI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PPI는 이미 꺾였고요. CPI도 지지난달부터 꺾인 걸 목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NAHB 지수 기준으로 최근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이전달 4.8에서 4.6으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그날 시장이 많이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경제 지표들이 패드가 원하던 대로 거품 또는 감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감속하는 것이 물가 상승률 또는 물가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이제 제어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패드가 의도한 것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걸 저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작년 하반기에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다행히 지난주에 임금 상승률이 꺾이면서, 물론 이 추세가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죠? 물가라는 건 되게 스티키하거든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이대로 가고, 물론 또 그대로 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패드가 벌써 임금 상승률을 한번 꺾인 걸 확인했다고 해서 피벗을 하겠다, 금리를 더 안 올리겠다, 이런 발표 같은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물가가 만족한 수준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할 거다라는 스탠스를 견지해 줄 거기 때문에, 물가 작년 한 해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한 차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쉽게 말하면 피크아웃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 상반기에 이 추세가 한두 달 계속되고, 물론 패드가 어느 수준까지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패드가 그 타겟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연 2%인데 지금 연 뭐 6%, 7% 이렇게 되고 있고 뭐 8%, 7% 수준 될 텐데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게, 패드도 아마 물가 상승률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시장 전망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교육 시장,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좀 디스럽티드 돼 있을 거고,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미국의 경제 패권을 중국으로 하여금 전혀 넘보지 못하게끔 이제 옥죄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 작년 8월 달에 반도체법 위반해서 통과했고, 그다음에 그 IRA법 통과했던 게, 이런 주요 내용을 보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그동안에 2000년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국에 의해서 WTO 가입하면서 전 세계의 값싼 노동력에 의한 값싼 제품을 풀면서 계속 물가가 하락했던 데 기여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중국이 배제가 되면서 리저널라이제이션이 돼도 중국에서부터 받는 값싼 제품 가격만큼은 싸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은 될 거예요. 그게 연 물가 상승률이 타겟이 2%지만 그게 3%에서 만족할 거냐, 뭐 4% 만족할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지는 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볼 때 저희는 연 물가 상승률 3에서 한 4% 또는 좀 넓게 보면 3에서 한 5%대까지는 레벨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수준까지 뭐 월간 상승률이 꺾였다, 월간 상승률이 0.2, 0.3 정도 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그 정도 꺾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패드는 이제 그때 못 이기는 척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어나운스를 하든지 흘리겠죠. 네. 여기서 말씀드린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피벗은 금리를 인하하는 거고요. 인하하겠다고 하는 어떤 힌트를 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시장은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잘 보셨잖아요. 임금 상승률 한 달 딱 꺾이니까 시장 뭐 미국 기준으로 뭐 3%, 2%씩 떠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될 거고, 그런 타이밍이 언제일 거냐 조심스럽긴 하지만 2023년 상반기 중에 그런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제일 가장 빠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경제학 전공을 하긴 했지만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뭐 한 20몇 년께 시장에 참여를 했잖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도 많긴 하지만 저희도 뭐 저희 견해가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매크로 플레이를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사실 경기 침체, 말씀 나온 김에 경기 침체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저도 모니터링을 할 때 보면 막 대재앙이 온다는 말씀을 하시고 1929년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에 준하는 뭐 이런 재앙이 올 거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하우스가 볼 때 한국을 주로 뭐 분석하는 전문 하우스는 아니지만 한국은 사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디스럽션 되면서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잠재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고 네. 최근에 뭐 우리나라 수출 꺾이는 것 중에 대중국 수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없긴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미국 시장에 네. 투자를 하자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하우스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 최근처럼 이렇게 막 그 정말 대재앙에 준하는 경기 침체. 자,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아닐 거냐를 논하기 이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좀 데피니션을 좀 하고 가고 싶어요. 지금처럼 저희가 보는 어느 정도의 감속 부진은 경기의 슬로우다운, 다시 말하면 소프트 랜딩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드 랜딩해서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98년도의 IMF 위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 준하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심각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MBER에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다라고 할 때가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MBER이라고 하는 데서는 경기 침체의 정의를 그렇게 막 복잡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기 성장률을 보일 때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 아주 정말 그 시스템 붕괴라고 하는 게 2008년도의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실물 경기 시스템까지 붕괴가 전이됐던 위기거든요. 경제 위기라는 것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물 경기가 있고 금융 경기가 있는데 이 한쪽만 어느 한쪽이 붕괴됐을 때도 경기 위기고요. 경기 침체 또는 경제 위기고요. 두 개 다 했을 때는 좀 심각한 위기겠죠. 이 양쪽 어느 하나가 위기가 됐을 때 왔던 위기가 경기 침체 중에 있었고 두 개 다 망가졌던 것이 뭐 저 앞에 1929년의 경제 대공황이었고 순서는 어느 게 먼저야 할 거 없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망가지면서 실물 경기까지 위기가 전이가 됐던 게 이제 경기 침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either way 이렇게 정의하는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거듭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에서 보는 경기 침체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급격한 실업률이 상승하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고 이를테면 뭐 금융기관들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들이 줄도산이 나거나 아주 그 유수의 금융기관 한두 군데가 부실해서 네. 매도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가 금융 시스템이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위기가 오고 또 기업이 연쇄 부도가 오고 그걸 반영하는 금융시장, 금융자산가격이 급락을 할 때 이때가 최근에처럼 아주 그 극단의 표현으로 언급됐던 심각한 경기 침체의 필요 충분 조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자 하나하나씩 우리가 따져보죠. 제가 그 다른데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해서 이제 막 단연코 경기 침체 없다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니지만 내심 경기 침체가 오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왠고하니 이 아까 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 급격한 상승, 금융 시스템 불안, 기업 연쇄 부도, 금융자산 가격 급락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상황이 여기에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네.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최근에 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가요? 아니죠. 1, 2, 4분기 1, 4분기 마이너스 1.6, 작년 1, 4분기 마이너스 1.6, 2, 4분기 0.6, 마이너스 0.6, 3, 4분기에 오히려 3.2% 성장했고요. 최근 4, 4분기 곧 나올 텐데 그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2.1에서 2.7% 성장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대부분 틀리지 않거든요, 많이. 경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
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작년 초에 경기 침체를 울부짖었어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경제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는 그 파월 의장께서도 항상 어나운스 하실 때 기자회견 하실 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 경제가 가는 걸 보고 판단을 하자는 거죠. 정책 입안자도 그러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이렇게 갈 거다 저렇게 갈 거다 전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 시장이 흘러가는 데이터로 확인하고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결국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사족이 길었는데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충족하지 않죠. 급격한 실업률 상승이 있습니까? 미국은 10월달 3.5% 실업률 3.5%였다가 11월달 3.7%로 올라지는가 싶더니 지난 12월달 실업률 3.5%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률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은요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막 그 상고라는 이런 구조가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고 해서 대퇴직 시대,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그거를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게 이제 팬데믹이었죠. 그래서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규모 퇴직을 하고 그리고 그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밈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굳이 고용이 되어서 월급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내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굳이 노동시장에 가서 내가 일자리를 찾을게요. 못 찾으면 실업률에 산입이 돼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거에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직장을 다니기가 되게 불편하셨던 그 어머님들, 여성분들이 팬데믹이 딱 오면서 언택트 시제가 되면서 재택근무의 어떤 현상이 굉장히 그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노동시장에 가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때부터였는데 이민자 수가 급감을 하면서 그 대부분 이렇게 왜 우리가 급여 생활을 해도 우아하게 펜대 굴리면서 머리 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데 블루 칼라 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IT 빅테크 기업들이 몇천 명 수준으로 해고한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미국의 일자리 수가 1억 5천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해고하는 게 뭐 몇천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소비, 그 소매 또는 뭐 유통 그리고 전통 산업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분들의 일자리는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 구직자를 못 구해서 난리되는 겁니다. 이걸 반영하는 게 이렇게 미국 시장의 그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실업률이 뭐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겠죠. 저도 뭐 예측은 못하는 거니까 100%. 그런데 심각하게 뜨더라도 4% 초반 이상 뜨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면요 경제 침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3.5% 실업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심각한 경기 침체의 충분 요건 충족하지 않죠. 네. 금융 시스템 불안한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지난 6분기 연속이면 1년 반 정도 됩니다. 1에서 한 2년 전부터 충당금을 계속해서 쌓고 있고요. 지난 2022년 4분기 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3분기에만 45억 불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기관들은 수익을 계속해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불안해서 부도가 나오거나 어떤 뭐 뱅크런 사태가 있거나 이런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번째 기업 연쇄 부도라는 소식 안 들어보셨잖아요. 미국 기업들 재무건전수 굉장히 탄탄하고요. 물론 돈을 버는 기업이 있고 못 버는 기업이 있고 올해 EPS 성장률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성장률이 그 정도 꺾였다는 거고요. 기업들은 어떻게든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별개 얘기니까 따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업의 연쇄부도 현상 아직 안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의 기업 부분이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지를 딱 보시려면 단편적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시면 돼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양질의 기업,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 안 좋은 기업 중에 가장 안 좋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파이낸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이자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거거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오히려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4.7% 5%까지 가까이 갔다가 지난주 어제 기준이네요. 4.3%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 신용 등급이 안 좋은 회사들도 시장에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충분 조건인 금융자산 급락.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계신 거는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가격만 20, 30%, 20, 한 5%, 23% 정도 빠진 것만 목도하고 계세요. 주식시장이 20 몇 프로 빠졌다고 해서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조건이 경기 침체에 충족하지 않은데 그거를 경기 침체라고 해서 호도하고 또는 그거에 따라서 매몰돼서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투자 의사결정을 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단연코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는데 2008년도에 그 부동산 시장발 금융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가격이 지금 미국 부동산 가격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급락을 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모기지 금리가 2.6%대였던가요? 재작년 말 기준. 근데 네. 뭐 작년에 7% 가까이 떴다가 6%, 6.4, 5, 6% 됐을 겁니다. 네. 거의 더블 됐으니까 되게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억측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미국 전체 주택 거래량을 보시면요.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보시면 매년 평균 전체 미국 전체 주택 수가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10채 미만으로 거래가 됩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9.5% 정도가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작년 한 해,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노출돼 있는 거래 그 비중이 미국 전체 주택 시장 중에 6% 정도에 불과해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 텐데, 이 슬라이드에 미국 주택 회전율이라고 해서 가운데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캡션 씌워놓은 부분이 올 한 해 주택 그 거래 회전율이거든요. 이 비중을 보시면 5.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미국 주택 모기지를 일으키신 저 모기지 대출자들 중에요 95%가 고정금리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급격한 금리 인상은 2022년도에 있었고요. 2022년도 한 해 미국 주택 전체 중에 회전율이 5.5% 정도 불과했다. 그 말은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그 대출을 일으켜서 고금리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 주택 시장 중에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5%밖에 안 되는 수치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 좀 억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인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보시면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 정도 근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GDP가 한 24 트릴리언 될 텐데 그만큼의 가계 부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금융기관이건 기업이건 가계건 할 거 없이 금융 대출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하면서 건전성을 굉장히 많이 개선시켰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GDP 대비 미국 가계 부채 비율이 금융위기 때 100%였던 것이 2020년도에 80%로 떨어졌고 현재 75.6% 정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분들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가계 저축이 거의 이제 다 바닥이 나서 이제 뭔가 좀 심각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글쎄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미국 가계를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있는 리서치 기관이라는 것들도 서베이를 하거나 대표 지수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한계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가계 초과저축 발표된 그 자료를 좀 보시면요. 그 5번 슬라이드의 좌측에 하단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미국의 가계 초과저축 수준을 보시면 2022년도 1사분기에 1,000억 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가계 초과저축 절대 금액이. 그런데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2.3 트릴리언이에요. 2.3조 달러까지 급증을 했어요. 이게 그 이후에 조금씩 꺾입니다. 2022년도 작년 2사분기에 1.7 트릴리언, 1.7조 달러까지 하락을 했지만 평년 대비 수준을 보시면 굉장히 아직도 많은 초과저축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미국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네. 물론 가게마다 저축이 바닥나 있으신 분도 있긴 네. 하겠지만 소비가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부자가 가장 많은 도시, 많은 나라,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미국 가계 그 저축 부분이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이런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 미국 기준입니다만
그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고 대재앙급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경기 침체를 저희가 엄청 우려해서 주가가 사실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지금 지수 레벨에는. 사실 거의 다 반영됐는지는 사실은 저도 모르죠. 저는 뭐 차티스트도 아니고 네. 테크니션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2번 슬라이드를 제가 꼭 하나 강조를 다시고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모두에 경제라고 하는 게 실물 경제 부분과 금융 경제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경제가 실물 경제 부분이 있고 금융 경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왜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기업의 주가를 전망할 때도 인트린식 밸류가 얼마인데 지금 주가가 낮으니까 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물 경제 부분이라는 건 그 경제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금융자산 가격,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금융시장을 대변하는 가치라고,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굵은색 저희 회사 로고 색깔인데요. 그 청록색 그래프가 가치를 나타내는 실물 경제가 경제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 빨강색 그래프가 자본시장 또는 가격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실물 경제가 진짜 정말 심각하게 빠지는 구간에서 이 화살표 치는 부분처럼 실물 경제가 빠지는 부분에서 가격까지 빠진다고 하면 좀 심각한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실물 경제가 빠지는 구간이, 뭐 제가 완만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좀 설명이 조금 그렇긴 한데, 심각하게 빠져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경기 대공황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 여러 수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물론 그걸 미리 반영하는, 물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경기의 어떤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큰 어떤 신뢰도를 주느냐는 개인의 의사결정이겠지만, 과거에 여러분 제가 이 대표적인 그래프를 그려왔지만요. 여러분 실제 코스피든 어느 나라 주식이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실물 경제가 꺾이지 않는 한은 주식시장이 반드시 거기에 수렴합니다. 네. 여러분 가치의 가격이 수렴한다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 논리를 그대로 접목을 해보면 뭐 지금이 하락이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부진하는 게 의도된 경기 부진이고, 이 경기 부진을 패드가 정말 나락으로까지 뭐 의도해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다 그러면 2023년 올해 상반기 중에 그 저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점을 찍고 이제 6월 이후에는 그럼 대대 상승인가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